지금까지는 약간 좀 의료 파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종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환자들의 건강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복지적인 문제를 알아야지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순희 착동 지원단 단장님께 특별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그 복지기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시설이라기보다 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복지관은 기본적인 운영팀이 있고요. 그 외에 사례관리팀이 있고 서비스 제공팀이 있고 지역사회 조직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이라면 지금 우리 명복복지관 관장님 계시고, 그런데 제가 있었던 기관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근에 이제 차동되면서 동들하고의 그런 관계가 중요해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업무들을 동팀으로 들어가서 동 안에서 이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기관들은 뭐 명목 사동팀, 명목 57동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사례 관리도 하고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형태들을 복지기관들이 띄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 동주민센터, 저희가 각 16개 동주민센터는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행정팀 있잖아요. 뭐 청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이런 행정팀이 있다면 복지 1팀은 복지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팀이 복지 1팀이고요. 복지 2팀이 방문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세요. 사례 관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업무 중에 아마 의사 선생님들하고 많이 교류를 해야 되거나 이러한 곳들이 주로 사례 관리팀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사례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복지사들이 어떻게 사람을 만나냐, 이걸 제가 있었던 기관의 체계로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있었던 아까 그 동별로 팀을 생각을 해보면 왜 공으로 구성을 했냐면 착동하고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 주민분들을 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정기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서 사람 이웃들을 만나기도 하고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이나 그 이웃분들을 추천해서 저희가 다른 주민분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용자분들이 저기 기관이 있네 하고 찾아오셔서 아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외부 체계에 통한 의뢰도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 전문가 체계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뭐 우리 녹색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기관, 명목복지관에서 우리 쪽,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외부 체계도 있지만 비전문가 체계에 대한 의뢰 체계도 되게 많아요. 이건 뭐냐면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주민분들의 역할이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복지통장님이라든지 그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위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직 체계를 띠고 있는 지역 단체에서 주민분들한테 기관에다가 다 의뢰하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서 복지관에 주민분들이 오시는 체계는 크게 이렇게 3가지 체계로 이렇게 오셔요. 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면접 기록지를 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 그 면접 기록지에는 간단하게 안전, 건강, 일상생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이런 영역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평가를 해서 이분이 나는 우리 애기 방과후교실 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 제공팀으로 가는데, 이분은 방과후를 하려고 왔는데 면접을 하다 보니 아버님이 폭력을 행했다거나 아니면 이 집이 뭐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거나 이 방과후를 복지관에 보내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이 집이 위기적인 요인, 학대, 폭력, 중독, 퇴거 이런 위기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위기 사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 집의 사례 관리 정도의 그 서비스 제공하는 거, 방과후라든지 뭐 건강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례 관리는 일반 사례 관리라든지 직분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오시면 면접 기록지는 기관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기관을 찾아오시는 분도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주민분들을 찾아갈 때 이걸 가지고 나가요. 가지고 나가서 이걸 뭐 그 자리 앞에서 막 체크하는 건 조금 미숙한 거고요. 사실 예의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숙지하고 있다가 당사자하고 주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다녀와서 저희가 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현재 어떻게 살고 누구랑 살고 있고 그다음에 주거 상황도 어떻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고 외부적인 서비스를 무엇을 갖고 있고 내부에서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한 장이거든요. 뒤편에는 보면 아까 제가 그 영역 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전이나 건강이나 일상생활이나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 경제 이거는 여기 기관만 쓰는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영역 평가 구분을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환경들을 그 영역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한 이야기를 저희가 주로 현상에 따라 쓰고 있어요. 쓰고 난 뒤에 종합평가의 사회복지사가 이분은 이러이러한 거에 좀 요구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사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해서 영역평가의 저중고 이렇게 영역평가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약간 그 사회 관리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경우에 사회 회의에 회부를 하고 좀 아까 이야기드렸던 뭐 폭력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바로 미리 대응을 들어가는 이런 면접 기록지를 쓰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이분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을 때는 서비스 제공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는데 요건 기관들마다 약간 명칭들이 달라요. 이거는 서비스 제공 영역이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 기능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구성하는 거는 기관들마다 재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관들이 그냥 우리 기관의 조직 그 서비스 체계에만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아동청소년 뭐 예를 들어 반가운 도시 있잖아요. 이거는 기관의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입력을 할 때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고용 및 교육 영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서비스 정보 시스템에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 코드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만든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사용하는 기관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요. 모두 다 지금 현재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있었던 기관 제가 썼거든요. 할 때 이거를 공개 범위를 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랑구만 둘 건지, 대한민국을 둘 건지, 아니면 우리 기관 안에서만 둘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입력하면서 실적을 입력해야 되니까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그냥 아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용을 하러 왔는데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차트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이용 신청서하고 개인정보 쏠 수 있는 이용 문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뭐 다른 기관들이라든지 같이 연동을 할 때는 주로 사례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의 사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서울시 착동 자료 안에 있는 거고요. 사례 관리는 이분이 한 개의 서비스로 뭐 한두 개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끝날 일들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분을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사례 관리 전문가가 같이 투여를 해서 이분의 역량이나 가족 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약간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그 가구를 사례 관리를 주로 하는데 이게 우리 기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들, 뭐 녹색병원이랑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농주민센터랑 같이 회의를 한다거나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사례관리 회의라는 걸 하고 있어요. 현재는 권역별 동종합사례회의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걸 월 1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 파란 박스가 사례관리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색이고 이 파란색 안에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역시나 주민이 오셨는데 초기 면접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이분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여기 영역평가 있잖아요. 안전, 뭐 건강, 일상생활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3가지 이상 뭐 이렇게 3가지 이하의 중고 위험이 있거나 뭐 3가지, 4가지 이상의 중고 위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관마다 조금 다른 명칭을 쓰지만 일반 사례관리, 뭐 집중 사례관리, 전문 사례관리 이런 말들을 쓰면서 이분을 한 달에 한 번씩인데 주 1회 정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분을 기관 내에서 사례회의를 해서 이분하고 가장 적절한 사회복지사가 이분한테 이 과정에 참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도 하고 어떤 걸 하셨는지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약을 잘 드셨는지 병원은 다녀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서비스 계획 수립을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사례관리인 거고요. 이제 이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르신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그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어르신이 왜 건강이 안 좋으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언제부터 건강이 나쁘셨어요? 이런 걸 얘기해 보잖아요. 얘기해 보다가 이분이 자녀들한테 학대 정황이 있거나 폭력 정황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면 이분이 좀 약물 중독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기사례 관리로 사실 여기는 마치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시간 안에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급할 경우에. 뭐 그리고 그것도 뭐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뭐 가족폭력 상담소 1316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위기 사례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에는 아동학대 위기 사례 담당자가 따로 있었고요. 가족폭력 위기 사례 담당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 담당 사회복지사는 대신 그 영역의 교육을 좀 많이 받는 사람, 노인학대 그 사례관리, 위기사례관리 담당자 이렇게 따로 두면 그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빨리 해서 신고 체계를 하고 뭐 이런 전문기관들하고 의료 체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들을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만나실 때 이렇게 체계들을 하고 있고요. 사례관리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제가 원장님께 한번 드렸잖아요, 자료. 그 자료는 동에서 통합사례회의를 하기 위한 양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기관에서 이분들을 저희가 아까 초기 면접 기록지라고 생각하신 거는 우리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랑. 그런데 이분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혼자서 스스로 해결하기가 지금 현재 어려울 경우에는 사례관리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별도의 양식지가 따로 있어요. 프로그램 이용할 때 건강 프로그램 이용했고 이분이 어땠는지 쓰는 거랑 똑같이 이분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서비스 양식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팀에서 이 집에 대해서는 이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욕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평가를 해요. 재평가를 하면서 이분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을 다시 그림을 그려갑니다. 생태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현재 이분을 주변을 두고 어떠한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분과는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 목표를 수립을 하고 본인이 할 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약 먹는 거를 꼬박꼬박 뭐 하겠다. 뭐 예를 들어 당사자가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예전에는 사회복지사가 우리가 그냥 계획만 세고 말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당사자 동의를 항상 받아야 돼요. 왜 의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하고 할 때 어르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운동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책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록을 해서 서비스 이용자도 사인을 받고 있고 저희도 사인을 받고 그리고 사례관리팀에서 슈퍼바이저가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분이 아까 서비스 제공을 하는 팀과 사례 관리를 하는 팀과 지역 조직팀 업무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이분이 사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종로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관 내부에서 의뢰서를 줘요. 이분은 그 직원한테, 동료한테 주면서 이분이 이런 상황이니까 식당에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간질 환자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분이 간질이 있으시다. 혹시 식당에서 쓰러지면 그
그걸 잘 확인을 해달라거나 먹을 때 이렇게 식사를 하실 때 좀 관찰을 해달라거나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복지관이 직원들이 한 19명에서 뭐 많으면 한 25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료한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료 지휘를 주고 있어요. 의료에서 내부 의료에서. 그래서 의료에서 뭐 아이들 공급방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사례관리 주 대상이지만 이 아이가 그 가족 체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달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담당 직원들한테 부서 간에 이렇게 의뢰서들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관에서 보시면 이렇게 서비스 제공팀, 조직팀 이렇게 주로 서비스를 주는 팀과 주민분들을 사례 관리하는 분들하고의 이런 관계들이 되게 긴밀하죠. 긴밀하게 되면서 서비스 제공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례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이분 사례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사례 관리팀에 직원들이 또 의뢰하기도 해요. 서로 쌍방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팀은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1년에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15명 미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매번 잘 뭐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나랑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되지 또 이분하고 같이 병원을 동행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정신장애인분들이 생각보다 많네. 그래서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소집단 자조 모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관 내에서 평가회를 해서 이러한 걸 이 서비스 제공팀에서 만들어주면 어떻겠냐 이런 걸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에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 요청이라든지 사례관리 의뢰들이 서로 이렇게 보통은 유기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것들도 있지만 기관이 공식적으로 1년에 2번 이렇게 그 서비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 체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잠깐만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동단위로 지금 아까 복지관들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는 것 말고도 그거를 포함한 동단위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녹색병원은 지금 영국복지관하고 같이 동통합사례회의를 같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동단위로 동통합사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네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16개.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동주민센터, 기관, 보건소는 지금 사실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같이 해서 동단위 통합사례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기관들마다 되게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자원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주민이 다양한 자원이 필요할 때 이 자원을 어떤 자원이 가장 최적화되는지를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토론을 하고 이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좀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을 가장 사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게 동통합사례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주 사례 관리 기관이 되는 곳들은 다시 이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기본적인 면접 기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개입 계획을 당사자하고 또다시 수립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시회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수시회의는 지난번에 영국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위기 과정 계속 자살 시도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생겼을 때 전문성이 있는 몇몇의 기관들이 모여서 수시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주로 지금 현재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기회의에서는 사례를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원이 너무 다들 다르고 모르고 있어서 자원에 대한 공유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동통합사례회의가 A 권역에는 사례회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B 권역에서는 인사하고 자원 공유만 하고 끝나다 보니 이게 과연 통합사례회의가 맞냐 이런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기본 틀 사례회의는 이렇게 진행하자라고 해서 여러 기관이 모여서 사례회의에 이렇게 상정을 하다 보니 저 정도의 사례는 사례회의 할 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게 또 경력에 따라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서 사례회의에 사례 상정을 안 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동료로서 저희가 이해해 주는 거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은 자원 공유보다는 우리 주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자. 그래서 사례회의에 대한 틀을 이번에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례회의에 상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번 진행할 때마다 모니터링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사례회의를 좀 잘하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의한 부분들이 이런 동통합 사례회의 정기회의가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아까 기관에서 이렇게 사례 관리를 할 때 우리 기관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로도 의뢰서를 보내드려요. 공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너무 이 공문 작성하고 막 결제하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롭고 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는 건강방파제예요. 우리 육색병원에서 했던 건강방파제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서들을 작성하시고 그래서 이것만 드려도 본인들께서 바로 이제 연결해 주시는데 실은 이때 이 사례 같은 경우도 가정폭력 사례예요. 이렇게 의료적으로 가정폭력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어머님이 이제 이 몸 안에서 약간 그냥 기본 검사를 하다가 간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요청을 해서 녹색병원에서 해주셨고 녹색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다 해주시고 이분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왜냐면 이 사람은요 거기 병원에서만 사실 분이 아니잖아요.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이분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병원들하고 뭐 국부병원이라든지 녹색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주민분들 다 대표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많이 만나는 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임대단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 가정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게 그냥 동사무소의 통계치로는 어르신 혼자 가는데 아이들이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혼율이라든지 뭐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손자 손녀만 맡겨놓고 그런 집들이 좀 많고요. 제가 지금 위기가족통합지원센터에 있거든요. 거기는 뭐냐면 예전에 의사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12나 117에 그 가족폭력 신고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넘어와서 매일매일 사례회의를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 조부모와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중장년 손자 손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좀 많이 있는 발생들이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학령기에 있는 손자 손녀를 같이 키우는 경우에는 그 손자 손녀에 대한 교육적인 게 어려움과 더불어서 보시다시피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녀들이 손자 손녀를 키운다고 해서 막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양육비 같은 걸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분들은 건강적으로 이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률들이 위에 보시면 거의 2사람당 1명 정도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이런 분들 그리고 잦은 질병이 있는 분들 거의 뭐 80%죠. 73.8%가 본인에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뭐 아까 제가 녹색병원의 사례도 얘기 드렸지만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부모 자녀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사례들로 있어서 그 병원이나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아이가 등에 뭐가 났어요. 등에 뭐가 나서 아버님이 방임이에요. 근데 저희가 기관에서 우리 아이를 보면 진짜 법률적으로 따지고 보면 방임이 아닌 아이가 손꼽힐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료적인 방임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뭐 교육적인 방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위생적인 것과 관련해서 왜 방임이나 학대 아이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실 치과예요.
네, 이게 비용이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얘 아이가 등에 뭐가 생겨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등에 나는 게 곰팡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곰팡이가 났을까요? 아버님이 폐지 이런 것들을 막 수집을 해서 집이 쓰레기집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아이를 학대 신고를 하고 원가정에서 분리해서 쉼터로 가냐 극동 반대하는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주거적인 지원, 주거적인 환경 개선은 아버님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이나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당장 깨끗하게 치워드린다고 해서 그게 금방 다시 깨끗해지지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상담이라든지 아이의 의료적인 상담이 왜냐면 저희가 복지나 교육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좀 이제 복지계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 수용자 자녀에 대한 부분이에요. 강력 범죄를 일으켜서 수용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경범죄 있죠. 트럭을 운전하시면서 배달을 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후배가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범죄를 일으켜서 그 벌금을 낼 돈이 없는 분들, 이런 수용자 자녀분들이 정서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자살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그나마 신고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신고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양육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양주희쌤한테 급히 전화를 했던 게 어머님이 맞았는데 여기가 문이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급해서 김정현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막 여기 전화하고 이랬던 거였거든요. 뭐냐면 이게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이 급하게 연결할 수 있는 병원 체계가 지금 현재는 이제 녹색병원에서 하는데 녹색병원에서 없는 병원 진료과나 이런 데는 사실 다른 체계들이 조금 마련이 되면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뭐라 해야 되죠? 장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로 이제 외상에 대한 부분들만 급하게 연결을 하고 있고, 근데 이분들이 이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극히 드물고요. 주로 다시 원가정에서 그런 가족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도 제가 아침에 사례가 이런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1366에 파견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온 상황인데 이런 현재 부모와 자녀들이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주로 이제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모의 이런 미숙함이나 부모의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본인이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다 보니 또 학대가 조금 되는 약간의 그거는 정말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악순환들이 조금 있어서 저는 가해자에 대한 이런 상담 치료를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은 이제 저희가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취업률이 워낙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중남부 등록장애인 수예요. 물론 지체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이 원장님 계시지만 이제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지역의 정신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에 한 4개월 동안 신규 입주 세대, 임대아파트 입주 세대의 100%였어요. 모두 다 정신장애인들. 그리고 찻동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근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르신이 혼자 계신다면서 왜냐면 그 집에 누가 사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는데 이 사람은 독거 어르신이랑 가셨는데 장애인 갑자기 누가 중장년이 나타나신다거나 그때 조금 행동이 이상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 약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셔서 이런 분들이 조금 최근에 이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고요. 여성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의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들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장애인분들은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그 질병들 있잖아요. 우울감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어르신들 65세 어르신들이 장애 등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비율이 훨씬 계속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이제 좀 융복합을 해야 되는 게, 융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라고 하죠. 치매와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 많이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기관에 있으면 치매 어르신 때문에 전화가 와요. 어르신 사라졌다고. 박수 들고 이제 메고 사라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치매라고 해서 저희가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게 사실 도덕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에 있는 종사자로서 되게 이게 힘든 게 많아요. 너무 신체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을 누군가가 자주 찾아뵙고 이러면 지역사회 안에서 충분히 돌봄이 가능할 텐데, 이게 아까 사실 강병 선생님이 저희 그 톡방에 자료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전문 시설에 보내는 게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치매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어르신들을 요양기관에 의뢰할 때 정말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정말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어르신이 이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본인이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가 안 어려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완전 성공적이었죠. 주문일리즈 음식점 저도 2번이나 갔는데 여기가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치매약 잘 드시고, 그래서 어르신이 이렇게 일상생활 안에서 누구나 불안정한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실 네트워크망만 잘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어르신들처럼 그냥 지역사회에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조금 현명한 그런 미래의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치매 어르신들도 좀 많이 계시고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조소원 가정 얘기하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르신 가구와 관련해서는 사실 중간고대 어르신 비율이 워낙 높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라고 그 책자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학대 행위자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지금 자녀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령의 어르신을 자녀들한테 이제 이렇게 학대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르신 가구에서 학대 유형에 보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는 것처럼 방임이 있어요. 지금 동에서 기관에서 참 어려운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르신이 당뇨가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 스스로의 자기 방임이 유일하게 자기 방임이 노인학대의 하나의 유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모 동에 저희 선생님들이 출동을 했거든요. 경찰까지. 어르신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어르신은 집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르신이 당장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동을 했다가 아무도 설득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가보고 다음날 또 가보고, 이런 이제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그 내 삶의 터에 대한 그 애착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뭐 고민해야 되나, 사실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에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방임이 생각보다 조금 그런 비율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자기 스스로 약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서 뭐 치매가 있어서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인이 올바른 건 아니지만 본인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씻지도 않으시고 이러한 일들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들이 현재 이제 우리 어르신 가구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 학대 지속 기간을 보시다시피 뭐 1년 이상, 5년 이상 이런 비율 67% 정도가 될 만큼 지속적인 거죠. 어르신들이 삶을 뭐 마무리할 때까지 이러한 그 어르신들의 노인 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우리 서울에는 지금 노인 학대와 관련해서 우리 중랑구만 해도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대문에 있어서 저희 중랑구가 신고율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아서 우리 쪽으로 2명의 선생님들을 배정을 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있어도 저희 센터에서 사례회의를 해서 노인학대가 있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지만 그래도 노인학대가 발생한 이 가정은 그냥 집에 머무를 확률이 거의 100%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동에서 자주 뵙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 가구의 노인 학대 피해자 가구. 네, 저희가 그 중랑구에서 우후죽순 막 이렇게 여기서 따라오고 저기서 따라오고 이러지는 않고요. 나름대로의 그런 협력 체계가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동이 6개 동인데 4개 번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들이 거점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례관리기관은 그 사례관리기관을 병에서도 할 수도 있고 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이거나 조금 더 복합적이거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희망복지 지원단 여기로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하고 있는 체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서비스 기관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중랑구 그 사회관리 분과라고 있어요. 실무협의체에 있는 사회관리 분과에 있는 기관들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 기관은 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녹색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의뢰를 서로 이렇게 좀 주고받고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협력 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공개 교육도 하고 있고 1년에 한두 번씩 저희가 자원과 관련해서 기관별로 우리 기관에 우리 병원에 아니면 우리 센터에 이런 자원이 있다라고 민간 기관들이 다 모여서 자원 공유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자원 공유 회의를 하고 있어서 이용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서 새로운 자원에 대해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례관리 주 담당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전문 교육들을 소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우리 권역별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어떠냐 그래서 동통합사례회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체계화를 만들기 위한 민간기관 사례관리자 1명씩 하고 동해 사례관리 실무자 1명씩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또 다시 한번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협력 체계를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활동이나 서울시에서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중랑구가 이게 사회직 공무원 팀장님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사례관리라는 명칭을 그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관리를 낯설어 하시는 거죠. 아마 지금 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학교 다닐 때 사례관리 양주희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사례관리 안 배웠잖아요. 사례관리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사례관리라는 업무를 하기는 했는데 사례관리라는 교과목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개별 지도론이라든지 이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동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불과 4년 서울시에서는 5년 전에 사례관리라는 업무를 하게 되고 우리 중랑구는 작년에서야 사례관리를 업무를 하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이제 너무 낯설어하시는데 사회직 직원들이 그 사례 슈퍼비전을 주는 분들이 동네에 있는 사례관리 슈퍼바이저 선생님들하고 2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어떻게 동안에서 좋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건지 슈퍼비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기관에 있는 선생님들 역시나 기관들마다 되게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의 강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는 민간기관 사례관리팀 직원들 학습 모임들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고요. 그리고 있고 이제 매달 저희가 번역별로 사례회의를 계속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방식들이나 이슈별로 이번에는 사례회의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한 정리화를 위한 논의들을 했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요 단위 안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논의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민분들한테 잘 연결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동단의 사례관리를 예시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동네 병의원이 있잖아요. 보건소랑. 저희가 지난달에 지지난주에 그 사례회의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기관을 얘기했을 때 실은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 특히 정신과 네,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조금 자문을 좀 구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왜 지지난주에 저희 착동 강사 선생님이 이런 프로그램 좀 요청한다고 제가 하나 올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조종기 센터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간호사 선생님들이 동마다 방문을 하면서 바깥으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간호사 선생님들이 소규모로 4명, 5명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집밥 건강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집밥 건강 프로그램은 당뇨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골격계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우울증도 있으시고, 이렇게 약간 특성화돼서 이렇게 소규모로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동네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실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였고요. 이 선생님들한테 지난번에 북부병원에서 제가 한번 올려서 과장님께서 가서 우울증에 대해서 같이 주민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나는 우울증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차 한잔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조종희 센터장님이 이걸 매번에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보면은 의료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본적인 교환들을 조금 만들어서 동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런 정도는 본인들께서 집밥 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병원들하고 연결을 해서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게 녹색병원하고 저희가 한번 어떤 걸 했었냐면 북부병원하고도 한번 했었고, 영양사 선생님하고 당뇨에 대해서 그때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차려놓은 그 식단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챙겨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그 본인이 드실 거를 챙겨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 그게 저희 주민들한테는 정말 눈에 와닿고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거든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라고 가장 좋은 건 저는 그런 체계들이 조금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너무 빨랐나요? 저희가 이제 그 복지기관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도 뭐 폭력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어려움으로 되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좋은 재능, 그런 좋은 전문성을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간호사 선생님들하고 동네 계신 선생님들하고 민간기관하고 한번 의사 선생님들하고 한번 모여보면 어떨까? 저도 이걸 한 번만 해보면 참 지역사회 동안에